제가 이제 드렸던 이제 우량주를 한번 이제 다시 타이밍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첫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우량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있는데 더 추가로 하겠다. 아니면 없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게 카카오를 사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일단은 이렇게 3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이제 이거 2부에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도 일단은 3천만 원을 기준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시는데 1차는 일단 시장가로 카카오도 저기 4만 얼마 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장가로 이렇게 사시고 2차는 이제 5만 원 근처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돼요. 5만 원 근처. 그래서 3차는 3만 원 근처.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리고 1차, 2차, 3차 반드시 돈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우량주 이렇게 사서 한번 이게 제가 이제 매도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20% 40%이 우량주는 제가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매도는 이제 플러스 20% 플러스 4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60% 플러스 80% 이건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를 해서 플러스 20% 근처에 오면은 일단 50% 매도하고 이렇게 절반이죠. 절반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40% 근처면 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가야 돼요. 자꾸 이것을.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났던 수익이 관리가 되고 또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매도하면은 결국은 이제 원금 플러스 약수익 원금 플러스 약수익금을 이렇게 이제 인출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현금으로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익금만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닥권 이렇게 사시라고 할 때는 안 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몇 종목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보다 싸니까 지금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게 대선주처럼 기간이 길면 그게 가능해요. 이게 대선주처럼 막 대선주처럼 이렇게 막 3년 이렇게 잡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데 사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뭐 전략이 될 수가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대선주 빼고 그 나머지 테마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테마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테마 기간이 짧으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없던 분들이 여기 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선주 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 테마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대선주 같으면 이게 인맥주든 정책주든 대선주 같으면 이게 기간을 길게 잡고 오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막 5배짜리도 나올 수 있고 막 10배짜리도 나올 수 있고 막 크게 나오면 20배짜리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일반 테마는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 테마는 플러스 50%만 나도 수익이 큰 거예요. 플러스 50%만 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일반 테마는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100%, 플러스 한 200%, 플러스 한 300%, 요 정도 가면 거의 맥시멈이다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가면 거의 최대치다, 최대치. 최대치. 그러니까 대부분은 50%, 100% 안에서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하시면. 그 대선주 하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테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마다 그 테마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래서 내 수익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매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험치가 드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이게 시장가하고 5만 원, 3만 원 요렇게 여기에 맞춰서 하시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없는 분들이 다시 사보겠다든지 있는데 내가 추가로 더 이렇게 한번 비중을 늘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셔라.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일단은 제가 이제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자금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1차는 시장가로 사시고 그다음에 2차는 8만 원. 그래서 SK 바이오산스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 6만 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게 보면 뭐 4만 6천 원인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뭐 6만 원대 지금 6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것은 여기 4만 원대 이게 4만 원대잖아요. 4만 6천 원이면 이때는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때 1억 이상 샀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1억 이상. 1억 이상. 제가 3천만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저기 밑에 많이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차트 보면 알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많이 내려갔을 때 이것도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이게 1억 이상 샀어야 되는 종목이다. 1억. 근데 그때는 사기가 싫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RSI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트 설명하면서 그런 데서 사시면 된다라고 제가 진짜 RSI가 이렇게 구덩이 팔 때, 특히 우량주, 이렇게, 특히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카카오나 SK 바이오센스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기술적인 해서 RSI가 이렇게 구덩이 팔 때, 이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1억 이상 딱 사셔서 관리하시면, 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다 잡아줘도 못 잡잖아요. 이 수강생분들이, 이게. 고기를 제가 다 잡아드려도 못 잡는다니까, 다 잡아줘도. 이게. 보면 그리고 또 엉뚱한 종목 쫓아다니고 막 계좌를 망가뜨리는 엉뚱한 종목 쫓아다니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놔두고 그러잖아요.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만 가지고 오기도 좀 돈이 부족하시지 않나요? 지금 보면 자, 또 비트코인도 해야죠.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뭐 막 많은 악재가 있지만 그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5년 전, 7, 8년 전 나왔던 악재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일단 3천만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이 사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차, 2차, 3차. 그래서 1차는 일단은 이제 시장가로 사시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게 1,000만 원치를 산다. 그러면 이걸 반반 나눠서 사시라고 반반. 500만 원어치는 시장가로 사시고 500만 원 시장가로 사시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아까 저희가 이렇게 개별주 사듯이 10번 나눠서 그죠? 또 아까 똑같은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번 나눠서 이렇게 한 번 살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씩. 그래서 일봉 아까 말씀드린 일봉, 음봉, 종가 이렇게. 그래서 업비트 기준으로 9시 업비트 기준으로 저희는 업비트를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요. 업비트를 9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종가 그래서 음봉 나왔을 때 일봉이 음봉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사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50만 원치 50만 원치를 사면 된다. 50만 원치 이렇게.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1,500만 원 근처.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면 좋죠. 1,500만 원 어차피 이렇게 내려온 거. 3차는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뭐 거의 2,200만 원, 뭐 2,200만 원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면 이렇게 1,500만 원 뭐 근처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가면 좋죠. 뭐 제가 늘 얘기했듯이 거기 사면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아까 저 개별주 2개 하고 아무튼 우량주 2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좋은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 기준에 맞춰 사시고, 여기서 더 비트코인도 여기서 내가 더 비중을 늘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기준을 가지고 늘리시란 얘기죠. 요런 기준을 이 기준에 맞춰서 본인들 생각대로 막 물타기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다 사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며칠 만에 다 사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막 금방 안 올라가요. 제가 늘 얘기했지. 비트코인은 한 3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셔야 돼요. 앞으로 3년. 그 3년이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3년을 관리해 가려면은 지금 살 때 천천히 사면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3년을 관리해야 되니까 사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현금 들고 있을 때 최대한 내 계좌 안에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음봉 따라서 사시라는 거죠. 양봉 따라서 가면 사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테마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이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테마는 지금 이제 처음 생기는 테마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전에 과거에 있었던 테마가 아니고 처음 생기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생기는 지금 생겨나 있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무튼 이렇게 그 네옴시티 그거의 어떤 경험치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런 테마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 갔을 때 아무튼 나중에 끝에 가서 가장 큰 수익이 만들어져 있을 거냐. 이것은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맨날 단타하고 단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보니까. 그죠? 여기 수강생들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려면 바로바로 따라오셔라. 이렇게 보면서 보다가 나중에 따라오고 이렇게 하시면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이거 올려놨던 게 다 지워져 버렸네요, 아까. 자, 어,
그러면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요. 제 자료를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잠깐.
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쭉 사서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어, 지금 시장이 막 어수선하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있었던 일이 이제 여기 FTX라고 이게 세계 3위 거래소인데 이게 지금 파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손실이 많이 났다. 그래서 뭐 거의 못 찾는다.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업비트는 그러면 괜찮을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업비트는 괜찮을 거냐? 지금 이렇게 세계 3위 거래소 그 FTX가 지금 파산이 났는데, 그 저희가 지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업비트는 안전할 거냐? 그 위험이 없느냐? 이 부분에 서 잠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100%란 건 없어요. 100%란 건 없는데, 어차피 이제 그 아무튼 그 FTX가 그 세계 3위 그 거래소인데, 이게 지금 뭐 파산을 신청했다. 그래서 빚만 거의 66조 원에 해당되는 이런 거에서, 이게 이제 10년 전에 금융위기 올 때 뭐 니먼 사태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소가 이제 파산이 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코인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전에도 한 4, 5년 전, 5, 6년 전에도, 그때도 뭐 바이낸스, 지금 세계 1위의 지금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때도 뭐 바이낸스가 망한다 어쩐다 막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세계 1위 그런 거래소가 지금 돼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바이낸스, 지금 제가 그때 바이낸스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이렇게 파산이 된다 어쩐다 했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랬을 때 파산이 된 건 아니고, 그 파산이 될 수도 있다. 그 파산이 될 수도 있다. 파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저가에 엄청나게, 아무튼 저가에 엄청나게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세력이죠, 세력. 이게 세력들이 그때 몇 년 전에 바이낸스가 파산된다 어쩐다 했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뭐 3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가격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얼마나 쌌어요? 그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게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계 3위인 FTX가 이렇게 파산이 지금 돼서, 그렇다고 지금 보면, 지금은 보면은 이때하고 다르게 이게 FTX가 파산이 됐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막 폭락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2천 뭐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은 2천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가던 가격이 지금 2,200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건 뭐 폭락도 아니고 그냥 조금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할 때는 뭐 그 급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렇죠. 언론이나 뭐 웨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이 나왔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FTX가 파산이 됐는데 또 세계 10위권에 있는 크립토닷컴이라는 여기가 또 다시 이 거래소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여기 크립토닷컴의 이 코인이 20%대 급락을 했다. 이거죠. 뭐 반토막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 20%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이 크립토닷컴도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FTX가 망하면 이게 파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이렇게 10위권에 있는 크립토닷컴도 위험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FTX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파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FTX라는 거래소가 이렇게 위험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FTX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죠 코인 그 코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코인 가지고 사기를 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사기를 치다가 일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FTX 거래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코인 FTX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자체 코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코인 가지고 사기를 치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외부적인 거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 거래소 문제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소 자체 문제다는 얘기, 자체 문제. 거래소 자체 문제.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소 자체에서 만들어낸 이 코인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자체에서 만들어낸 코인. 거래소 자체에서 만들어낸 코인. 이게 거래소 자체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FTX 같은 경우 세계 3위권 거래소에 있는데도 결국에 파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코인을 가지고 사기를 치다가 이 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쳤겠어요? 결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쳤지 않겠어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다가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거래소가 파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요게 핵심.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럼 자체에서 만든 코인이 없느냐? 바이낸스도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도 자기네들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 있는데 그럼 바이낸스는 왜 지금 문제가 안 생겼냐? 이거죠. 똑같이 바이낸스도 아까 FTX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코인이 있는데 왜 FTX는 문제가 돼서 파산까지 가는데 바이낸스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이낸스는 지금 이런 와중에 바이낸스는 뭐냐? 바이낸스는 지금 지점을 오히려 지금 늘리고 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바이낸스는 그래서 돈 많은 중동에 가서 그 석유 때문에 돈이 많은 중동에 가서 막 거기다 지사 내고 또 영국에도 지점 내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고 거꾸로 바이낸스는 그럼 바이낸스는 왜 이렇게 코인이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이낸스는 어쨌거나 바이낸스는 이 거래소 중에 1등 있잖아. 1등, 1등, 이게 1등. 이 1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1등, 1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종목 우량주 얘기할 때도 이런 의미예요. 우량주 저희가 할 때도 저희가 무조건 1등주를 해야 된다. 1등도.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1등으로 해야 제가 그 업비트 얘기할 때도 그랬죠. 한국에도 거래소가 몇 개 있지만 그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에 제가 업비트 얘기할 때 한국에도 거래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 거래소들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데 그나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거래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얘기했죠. 4개 정도. 4개 정도를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업비트가 이게 1등이다. 1등. 1등. 1위. 1등. 업비트가. 그래서 제가 업비트로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1년 전에 했었죠. 1년 전에.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설령 업비트에서 주는 혜택이 없거나 업비트에서 주는 혜택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래에 생길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렇게 1등을 찾아서 해야 된다. 1등을 지금 이 비슷한 것이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금리 문제 있잖아요. 이게 적금예금. 이 비슷한 게 적금예금을 드는데 지금 주변 분들 보시면 다 지금 그 예금 적금을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저축은행, 신협, 무슨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서 지금 이런 데로 이렇게 이게 큰 은행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뭐 이렇게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큰 은행에 있었던 이쪽에서 적금 들고 예금 들던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는 이렇게 이게 저축은행 이쪽으로 옮기고 있잖아. 옮기고 왜 이쪽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금리를 왜 금리를 이쪽에 이렇게 높이 주냐는 얘기죠. 높이 주냐. 그 금리를 왜 높게 주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를 높게 주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금이자 적금이자를 1%든 2%든 져주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대가가 있는 거지. 이게 응? 그러다가 금리 1, 2%더 받다가 그러다가 이 저축은행이 망한다든지 뭐가 망한다든지 뭐 거기에 들었던 적금 예금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적금 예금을 다 이렇게 신협이나 농협이나 뭐 아니 이쪽에 막 저축은행 이렇게 할 때 반대로 가야 된다. 제가 반대로 가야 된다. 제가 이태원 사건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몰리는 곳이 리스크가 크다. 항상 뭐든지 사람이 몰리는데 왜 몰리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혜택을 주거나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유리한 것을 주니까 해리한 걸. 근데 그걸 공짜로 주겠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래에 생길 리스크를 이렇게 미리 관리를 해 가려면 항상 이렇게 1등을 찾아가면 된다. 1등을. 대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그마한 사소한 혜택들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알트코인 제가 얘기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한 7만 개, 8만 개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7만 개, 8만 개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 거냐 얘기죠. 몇 년 후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했는 알트코인들은 절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때 기간을 위해 제가 얘기했던 그 시즌이 왔을 때 그냥 매매로 끝내야 된다. 매매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안전하다. 우리가 리스크가 적다. 안전하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적다. 리스크가 적은 코인은 결국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리플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시가총액 2인 이더리움하고 시가총액 3인 리플을 조금 이렇게 이제 비중을 적게 이렇게 같이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1등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업비트는 어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업비트는 안전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지금 업비트의 상황을 보면 업비트가 지금 세계적인 거래소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 지금 업비트가 이제 거래량 수준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한 7위권에 있다니. 7위권 업비트가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업비트가 지금 규모로 따지면 거래량 규모로 따지면 세계 7위고 이 세계 7위인데 이 업비트의 거래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보다도 순서가 높다는 얘기죠. 업비트 순서가 이게 거래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위치로 보면은 거의 세계 7위권의 거래소이고,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큰 거래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면 이게 거래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한국 시장, 한국의 코인 시장에서 이 거래량으로 따지면 거의 이 업비트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이 거의 한 70%, 80% 돼요. 70, 80%.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거죠,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라는 한국에 있으니까 업비트는 조그마한 거래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업비트 정도면 거의 거래량 규모로 따지면 거의 세계적인,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세계적인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의 규모가 절대 거래소로서 적은 거래소가 아니고 거의 세계적인 거래소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7위권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의 이제 안전성을 우리가 따져보면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없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코인 가지고 사기를 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업비트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코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아까 그 FTX처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코인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 코인 가지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게 레버리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빚을 내주는 거, 빚. 저희가 ETF에서 레버리지 있었지만 그래서 이 빚을 내주는데 그 원금 대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 본인들의 투자 자금의 뭐 2배, 3배, 많게는 막 10배, 20배, 30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시스템 운영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거래소도 위험하게 만들고 투자자들도 위험하게 만드는데 이걸 이제 마진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레버리지 거래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아까 이제 코인도 없고 그 레버리지 거래도 이런 것도 없고 그 레버리지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이 적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만큼 위험이 적다는 얘기죠. 위험이 적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트래블루를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트래블루를 시행하기 때문에 트래블루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업비트로 어떤 코인이, 이게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 업비트로 이렇게 어떤 코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이게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이게 체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막,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특히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무슨 뭐 이렇게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랬잖아요. 자금 세탁. 이 자금 세탁을 누가 해요? 되게 이렇게 도박 자금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도박 자금이라든지 뭐 마약 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있잖아요. 문제성 있는 이런 이 자금들을 이게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자금을 이렇게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래블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자금들이. 그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쪽 빠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뱅크런, 그러니까 막 업트에서 돈이 팍 빠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이 적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FTX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그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지금 그만큼 위험성이 지금 낮은 상태로 있는 게 지금 업비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두나무라는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나무의 어떤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거기에 뭐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걸 재무제표를 보고 100%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카카오, 제가 얘기하는 카카오가 이쪽 두나무 있잖아요. 두나무의 3대 주주다. 세 번째 주주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세 번째 주주다. 그 지분을 한 1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태가 생기면은 카카오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카카오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튼 이런 보장 장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비트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까 있죠. 크립토닷컴이나 FTX나,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업비트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아까 비트코인 위주로 지금은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100%뭐 안전하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업비트 정도면 아까 규모라든지, 아까 그 문제성 있는 어떤 코인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자금의 성격, 뭐 여러 가지 트래블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조건들로 보면, 업비트 정도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걱정 안 하고, 그쪽에서 관리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런 정도면 됐죠 뭐 이런 정도. 어차피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업비트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쪽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비트코인을 지금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업비트에서 살펴봤을 때 저희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저 비트코인은 사는데, 사면 어디서 사겠어요? 또 업비트에서 사야죠.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뭐 자기 지갑이나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FTX나 뭐 이런 그 거래소 파산 때문에 지금 악재로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아무튼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는 나름대로 이렇게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안전해 보인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업비트에서 그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되고,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플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소량이니까 관리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공격적으로 지금 지점지사를 막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봤을 때 이것도 제가 때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보다 더 심각하게 이게 어떤 시장에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이랬다고 막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업비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이 마시라. 요것도 이렇게 몇 분이 또 문자 오시고 그랬던데,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저희 자 비트코인 여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 지난주에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월봉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올라오고 내리고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지난주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주봉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일짜리 봉 일주일짜리 봉을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 주봉으로 보면 여기 앞에 있었던 이 꼬리 부분을 지금 여기 이 월봉이나 비슷하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닿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선을 여기 두 개를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위에서는 여기 앞에서 여기 제가 여기 몸통 꼬리가 아니고 몸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 저점에 대한 추세선을 그려놓은 건데 이 몸통을 지난 추세선은 이미 깼어요. 이렇게 몸통 캔들 몸통을 지난 여기를 지나가는 이미 깼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은 이미 의미가 없고 이제 의미가 있다면 여기 이제 여기 꼬리죠 꼬리를 연결한 추세선 이게 꼬리입니다 꼬리를 연결한 추세선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닫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가거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좀 반반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도 봐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돌아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 지금 1차, 2차, 3차 매수가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냥 그 가격을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 정도 가격대 그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 좋은 가격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가격대 오면 그때 조금이라도 그때 본인들 현금 있는 거에 맞춰서 매수를 해놓으면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제가 뭐 선을 그려놓은 건 없는데 이더리움은 반대. 이더리움은 여기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제가 그랬죠. 보면 지금 저점에서 이게 바닥이 될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게 저점에서의 여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저기 비트코인은 이렇게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은 이러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닥권이라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권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이 주봉입니다. 이것도 주봉.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보다는 이더리움의 흐름이 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좋은 흐름,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저희는 알트코인을 별로 안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잘 보면 알트코인별로 보면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면은 아무튼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에 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게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리플도 보면 마찬가지죠. 제가 사보라고 했던 리플도 그림이 비슷해요. 리플도 이더리움이나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이나. 그렇죠. 리플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 올라가는 여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아까 했던 비트코인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리플의 그림이 이더리움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더리움. 이게 이더리움이, 제가 했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이더리움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리플 그림도 이렇게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아까 거기를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거기 돌아 나가냐,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저희가 하는 개별주나, 특히 저희는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처럼 막 결론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제가 사는 걸 천천히 사셔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사시라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을 잡고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제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작게 조금씩 길게 할수록 좋다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안 사신 분들이나 앞으로 더 사실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 나눠서, 10번보다 20번, 20번보다 30번 이렇게, 아니, 최대한 쪼개서 할수록 좋다. 그만큼 시간을 길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지금 그림들이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막 지금 무너진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월봉이나, 지금 월봉도 보고 지금 주봉도 보면 일봉은 무너졌죠. 지금 비트코인이 보면 일봉 있잖아요. 일봉은 이미 무너졌어요. 일봉은 무너졌는데,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러면 이 일봉이 중요하냐, 주봉, 월봉이 중요하냐? 주봉, 월봉이 더 중요해요. 일봉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 주봉의 흐름보다 월봉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월봉의 흐름이. 근데 월봉은 뭐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보고 그죠? 보면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 보고 설명드리고 또 주봉 보고 설명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월봉을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서. 이 중장기 투자자들은,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니까, 저희는 이게 개별주도 그렇고 우량주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월봉이 가장 중요한 게 월봉. 근데 이제 월봉을 보고 설명드리면 설명드릴 게 별로 없다. 왜냐면 뭔 변화가 있어야 설명을 하는데, 별로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봉을 보고 설명해드리고 또 주봉을 보고 설명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월봉만 보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중장기 투자 익숙해지시면, 그래, 한번 사면 이것은 1, 2년 들고 가야지. 이렇게 딱, 이게, 투자는 이렇게 중장기로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수익도 이렇게 50%, 100%, 200% 이런 수익이 만들어지지. 이제 이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해도 그냥 월봉만 보면 되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월봉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응?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봉도 기른 거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 분봉 보고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좌는 뭐 지난주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난주나. 이제 계좌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정 예탁금, 추정 예탁금이 중요하다. 추정 예탁금, 이 추정 예탁금, 추정 예탁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는데 이 숫자는 무시하셔라, 무시하셔라. 이 숫자는 어차피 흘러가는 숫자다.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져 있고,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져 있고, 이런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추정 예탁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추정 예탁금이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어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 중에 뭐 어떤 종목은 오른 종목도 있고 좀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평균 내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이제 또 흐름을 타면 또 여기서 몇 프로가 일주일 사이에도 몇 프로가 탁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갈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계좌가 이제 추정 예탁금 기준에서, 이 추정 예탁금 기준에서 추정 예탁금을 기준해서 계좌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한 4% 5% 계좌가요. 마이너스 4% 5% 내려가는 게 쉬워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쫙 내려올 때는 일주일 사이에도 막 4, 5% 계좌가 종목이 아니고요. 계좌가 마이너스 40, 4, 5% 내려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 추정예탁금, 제가 얘기한 추정예탁금이 일주일에 이렇게 플러스 1, 2%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때는. 이 반대라고요, 반대. 이게 반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1, 2% 떨어지는 게 어렵고, 올라갈 때는 3, 4%, 4% 올라가는 게 쉽고, 이러면 계좌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렇게 1, 2% 플러스 1, 2%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1, 2%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 그 종목들을 가지고 그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계좌. 그래서 1, 2% 계좌를 1, 2%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목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마침 지금 이런 좋은 테마가 있을 때, 이 좋은 테마가 이렇게 두 개나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이 좋은 테마가 두 개나 있을 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1, 2%, 2, 3%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추정했다금 기준으로 해서 1, 2%, 2, 3% 이것을 결국 복리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야, 그랬을 때 나중에 내년 한 3, 4월 정도 갔을 때 이 추정예탁금, 결국은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지금 3천인데 이게 4천. 이게 이제 이 4천이 이게 우리 지수가 3,300 갔을 때 이게 추정예탁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수강생분들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게 큰 테마가 그 두 개나 있으니까 지금 종목들을 잘 이렇게 아무튼 골라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종목을 드리면서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종목에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들로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이거 환율을 잠깐 보면은요. 환율은 뭐 여기 얼마야? 1434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300선 결국 밑으로 내려갈 건데 이 1300 근처에서 이게 또 우락 내려갈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300 근처, 이 1300, 이 1300 근처, 이 1300 근처에서 이게 오르락 내려갈 겁니다. 이게 하다가 결국은 깨져요. 제가 봤을 때는 깨져서 여기 간다. 이 1200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가 환율을 보는 것은 저희가 환율에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 여기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죠. 이 보세요. 환율이 이게 여기 보면 환율도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는 이렇게 환율도 내려올 때는 뚝 떨어지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응?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죠? 시간이 이만큼 걸려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일봉인데 며칠 만에 떨어지잖아요. 며칠 만에 보세요. 이거 응? 이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같은 파동을 봐도 이게 상승하는 파동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을 보면 대체로 뭐든지 그래요. 하락하는 파동이 이게 가파르다. 상승할 때는 이게 완만하고 보면 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종목이 올라갈 때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급속도 각도를 보면 급락을 한다. 급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됐다. 달러를 투자했다면 달러를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달러를 투자했었다면 여기서 팔았어야죠. 근데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러면 그냥 급락을 하는 거죠. 급락을. 이렇게.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게 매도가 중요하다. 항상 뭘 하시든 간에 매도가 중요하다. 매도가. 왜? 여기서 못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급락이 나온다. 이건 뭐든지 그래, 뭐든지. 이 부동산도 고점 근처 팔아야지 여기서 안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거고, 응? 종목도, 저희가 하는 종목도 여기서 고점 근처 팔아야지 여기서 안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거고, 달러를 투자했으면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으면 여기서 급락이 나는 거예요. 달러는 이게 120원 이게 떨어지면 이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죠? 며칠 만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면. 자,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파동상을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랫동안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며칠 만에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오늘 뭐 시장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보면 오늘 개인이 왜 많이 샀는지 없는 코스피도 많이 사고 코스닥도 많이 사고 개인이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이 또 팔았고 여기 코스닥에서 여기 뭐야 기관이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고 이게 당연히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이게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많이 샀고 이렇게 개인들이 왜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수급은 가장 안 좋은 수급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이 차트를 보면 지금 나스닥은 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파르지면서 결국 이평선을 모았다가 그 이평선을 결국 뚫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간다. 일단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와 있다. 비트코인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미국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디커플링 상태다. 디커플링. 이게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보면.
디커플링 상태인데, 그럼 디커플링 상태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좋은 거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좋은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커플링 상태보다 디커플링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이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 올라서 그러지, 결국은 이 커플링이 좋냐 디커플링이 좋냐, 이것은 이게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장기로,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이 디커플링이 좋냐 커플링이 좋냐 했을 때 커플링보다 디커플링이 좋다,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디커플링을 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 있다, 시장이. 그래서 나중에 많이 올라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그 이제 중장기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하루 이틀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장기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그나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중장기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당장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 시장은 뭐 끄떡 없어요. 우리 시장은 이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 제가 얘기한 61선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도 드디어 61선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61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코스닥도 60일을 서서히 넘어가고 있잖아요. 60일 넘어가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이미 넘어갔고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올해 연말이라고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 관련해서 지금 시장 걱정할 일은 없어요. 시장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시장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시장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종목에만 집중하면 돼요. 종목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상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지금 아까 차트 보셨지만 아직은 비트코인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좋은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뭐 하루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바닥에서 이제 여기 RSI 여기 있잖아요. RSI가 여기 30, 여기 25까지 내려왔습니다. 25.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여기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저점. 이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저점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저점을. 삼성전자가 저점을 올려간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좋다, 얘기죠.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강하고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기간이 언제, 이게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이, 그러니까 보면 삼성전자로 보면 우리 시장은 9월 말이죠. 여기 9월 말. 9월 말. 올해 9월 말, 9월 30일. 9월 말이 결국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바닥. 9월 말. 삼성전자로 보면 9월 말이 바닥이었고, 그 흐름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저기 지금 61선도 넘어갔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가면서 만나면 여기 7만원대. 지금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꺾여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7만원대, 뭐 7만원대는 간다. 7만원에서 한 7만 5천원, 뭐 요 정도 사이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는 거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하는 그 환율들 흐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 종목에 집중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거죠. 집중을 하셔야 된다. 종목 교체도 적절히 하면서 종목 교체하면서 집중을 하셔야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고 시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런 좋은 시장 속에서 이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을 관리해 가셔야 그래서 본인들 아까 했던 추정의 딱금 있잖아요. 계좌의 상태가 좋아진다. 그것도 속도가 빠르게 좋아진다. 그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카카오. 카카오가 드디어 이렇게 의미 있는 여기 보세요. 의미 있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 거래량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팬들도 거기에 맞춰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했던 여기 RSI가 구더기파고 여기 있을 때 여기가 1억 이상을 딱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시간 뭐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시간이. 그죠? 11월. 11월 한 달 반. 그렇죠. 한 달 반. 1억 투자해서 한 달 반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해서. 저희 그 개인들은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이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좀 안전한 걸 좋아하고,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적으면, 이럴 때가 리스크가 적을 때였다는 얘기, 이럴 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을 때라는 얘기죠. 이럴 때가,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또 우량주를 볼 때 내가 우량주 가지고 리스크 적은 상태에서 내가 좀 몇 억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수익을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안 줄여놓고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 모델이 드는 거예요. 모델이 이런 것들이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런 것들만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눈에 익혀놓고 본인들 걸로 만들어 가면 본인들이 이렇게 종목을 관리해 갈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1억 이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들한테 자꾸 물어볼 필요 없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놨으면은 이때는 힘들었어도 이렇게 시간 한 달 반만 지나면 여기쯤 오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때는 엄청 불편하죠. 이 마음이. 왜 그냥 막 여기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응? 이때는 막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럴 때니까. 근데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그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그 뭐 거래소 설명드리면서 했지만 이렇게 막 뭐가 어쩌고 막 거래소가 파산 나고 막 또 그 다음 거래소가 또 파산 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럴 때 비트코인 한두 개 더 산다. 그거 엄청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여기 더 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멘탈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큰 수익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최소한 수익이 몇십 프로만 나 있으면 30%든 50%든 그 이상 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만 올라가도 벌써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거의 46,000에서 여기 거의 6만 원 갔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종목들, 다른 우량주들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관리를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자꾸 적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꾸. 그래야 이제 본인들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거예요. 자꾸 하셔야.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시면 여기 61선, 제가 얘기했던 61선을 넘어갔잖아요. 61선은.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바로 여기 보면 이런 자리가 1억 이상 딱 사서 관리를 했으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됐어요? 이게 뭐 한 달하고 조금, 한 달하고 조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지금 여기 거의, 여기 거의 10만 원 근처가 있잖아요. 여기 6만 7천에서 10만 원 근처. 여기. 응?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 몇십 프로가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량주를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RSI하고 이게 중장기 투자 되겠잖아요. 이게 수많은 지표들이 있고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장기, 저희처럼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RSI 지표만 보시면 돼요. RSI 지표만. 다른 지표, 뭐 좋은 지표들 많이 있지만, 그런 지표들 다 보면 더 막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개인들은 헷갈려요. 이 지표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 지표는 또 저렇게 해석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표 하나를 이렇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쭉 봐가면서 중장기로 관리해 가셔야 본인들이 어떤 기준이 되고 또 본인들이 중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뭐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좀 길쭉히 해드리니까. 이렇게 한 3, 4년 본다고 해보세요. 본인들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이 정도면 좋은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럴 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간다니까요. 좋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고 이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1차, 2차, 3차 매수가에 맞춰서 딱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왜 손절을 하냐는 얘기, 손절을 도대체가.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됐든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해가면 손절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시간만 잘 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그 기술적인 해석상 핵심 포인트 몇 개만 알고 그걸 꾸준히 적용시켜가는 거, 반복해서 적용시켜가는 거,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 제가 오늘 드린 종목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길게 보면 여기서 매집했죠, 여기서 매집했죠, 이 거래상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갈 것 같지만 이만큼 또 빼놓는다는 거. 이만큼 빼놓을 때는 뭘 핑계 삼아서 빼느냐? 그 시장을 핑계 삼아서 뺀다는 얘기야. 시장이 떨어지니까 종목도 떨어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쯤이면 개인들이 거의 다 손절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매집하는 거죠. 매집. 이게 꼬리 보세요. 꼬리. 이 꼬리. 꼬리가 계속 달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매집이죠. 이게 꼬리, 윗꼬리가 뭐냐?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이 뭐예요?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 이 개인들 여기를 그림을 길게 그려보면 여기 개인들 물려있는 개인들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응?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크게 보면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세력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 이런 종목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설명드리니까 또 모든 종목이 이런 모양이다. 이런 종목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그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지금 이런 패턴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술적인 해석하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실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개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게 아무튼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다 갔으니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이걸 잘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던 이 그림이 이 미래와 관련해서 이런 그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어떤 그려질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내 눈에는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패턴을 익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턴으로 익혀 놓으시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좋은 그림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자꾸 경험이 쌓이면서 이 종목에서 또 경험 쌓이고 저 종목에서 경험 쌓이고 이렇게 자꾸 쌓여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그림들이 왜 좋은 그림이었는지는 본인들이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확인해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오늘 제가 드린 대오AL도 보세요. 대오AL도 보시면 여기서 매집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이게 세력이 없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력은 이미 있는 거예요. 세력은 이미 있는데 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뺀다니까. 이렇게 이게 세력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또 매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매집을 이 매집이 있잖아요. 이게 매집을 하잖아요. 이게 뭐, 이 거래량도 없잖아요. 거래량이 보세요. 바닥에 딱 붙었잖아요. 거래량이. 이게요, 이런 그림이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개인들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이런 그림이? 개인들 눈에는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차트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하고, 역시 이 캔들 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캔들 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종목에 지금 개인들이 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이런 종목에 개인들이. 결국 이제 남아있다고 하면 이제 포기한 개인들이나 일부 남아있겠죠. 여기 막 저 위에서 막 걸려 들어가지고, 근데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막 마이너스 막 저기서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막 이런 개인들이나 남아있겠죠. 여기서. 그럼 그런 개인들이 나중에 수익 내려고 들고 있겠어요. 이 종목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근처 오거나, 아무튼 원금 가까이 오면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빨리 팔겠죠. 이게 그걸 이제 세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를 다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보세요. 여기 이 RSI 벌써 여기를 통과했고 잔잔하지만 그 여기 61선을 넘었잖아요. 보세요. 61선 넘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래량 나왔고 61선.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림이 이제 본 거고, 지금까지 본 그림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내 머릿속에 지금 미리 그려져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다음 주에 그려질 그림, 그 다음 주에 그려질 그림. 그게 주봉인 거예요. 주봉. 그러니까 이 주봉도 일주일짜리 봉도 어떤 주봉이 중요하냐면 미래의 주봉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주봉.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래서 앞으로 그려질 주봉이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리면서 그 주봉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봤던 주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그려질 주봉, 그 다음 주에 그려질 주봉, 3주 후에 그려질 주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해가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의 주봉이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주봉, 이런 주봉들 자꾸 해석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세력들에 의해서 그려질 주봉이지만 그것을 나도 세력처럼 미리 머릿속에 그런 주봉을 미리 그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겠느냐?
그런 그림을 미리 그려가려면 이렇게 이제 자꾸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자꾸. 이 거래량의 의미라든지 이평선, 제가 이평선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주봉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 이주일 후 가면 그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실제로 그려지는 주봉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그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 실력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본인들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결국은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기술적인 해설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개별주 드릴 때 저 나름대로는 올라갈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종목을. 제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도 저 나름대로 올라갈 종목을 제가 골라서 드린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상암기계도 가지고 있죠. 상암기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상암기계도 보시면 좋잖아요. 그림이. 상암기계도. 이 상암기계도 이미 여기서 세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을 한 거고, 이런 가격은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어차피 다 끌어올릴 거니까.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죠. 이렇게 거래량 끌면서 이 가격을 딱 지켜놓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또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 이 매집이 뭐겠어요? 여기 개인들, 손절 못한 개인들 많이 물려있지 않겠어요? 여기 개인들이 본전 만들어주니까, 이 손절 못했던 개인들, 응? 여기서 샀다가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 그죠? 이게 본전에 나가라는 얘기죠, 본전에. 이 꼬리가 그런 의미예요, 꼬리가. 제가 이거 이제 설명을, 이게, 응? 이 꼬리의 의미가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 나가면, 그거 다 나가죠, 개인들이. 이 그림 좋잖아요, 보세요. 이런 그림 얼마나 좋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왜 없어요, 종목이. 이렇게 찾으면 많은데, 이게.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투자자는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투자자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근데, 일단 자신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자신의 뭘 믿어야 돼?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그래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 누구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그래야 본인들이 매수해서 보유해서 팔 때까지 이 멘탈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멘탈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그 뭔가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는 얘기죠. 그게. 자, 그러니까 알고서 보면 이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세력권 이미 매집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서 다시 또 재차 매집을 하는 거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던 가격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그렸던 그림 아니에요. 이게. 여기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100일 조정 있잖아요. 저 100일 조정, 100일 조정, 5개월 조정.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놓잖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죠. 이 거래량 쪼는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 그죠? 여기서 2단계,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가 끝일 거냐는 얘기죠. 이게 끝일 거냐.
그 얘기죠. 보면. 자, 그리고 이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세력들이. 제가 이게 설명드린 패턴들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이 패턴들을 본인들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 놓으시라니,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시라. 입력을. 패턴을.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패턴을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어,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 놓으셔라. 왜? 다음에 또 이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또 다른 종목에서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히림.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게 수강생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히림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대상으로 이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느냐면, 여기서 샀던 분들,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 매수를 해서 이렇게 들고 오신 분들,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때 매수를 안 했다. 근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교육을 하면서 기술적을 해석하는 이런 의미가, 같은 종목의 같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설명들이 어떤 수강생분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이때 매수를 했던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가는 걸 따라가서 샀다, 아니면 내려오니까 혹시 사볼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혹시라도 그럴까봐 또 지금 제가 다시 그 염려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들고 있어야,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매주 설명드리는 설명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계좌에서.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두 종목 드렸잖아요. 그 두 종목이, 그 두 종목, 제가 아까 드린 두 종목도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해석이 본인들 계좌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반절은 내일 사야 된다는 얘기죠. 반절은. 그 반절은 사고 나머지 반절은 10번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설명 내용하고 본인 계좌하고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샀다 그런 분들은 이게 조정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자기들이 산 가격이 여기인데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이게 상가격이지, 이게.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기술적인 해석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이렇게 좀 만족할 만큼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교육에 효과가 있고, 이러려면 어차피 저희가 실전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개별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개별주가 이게 교육의 효과로 연결이 되려면, 제가 종목 드리는 즉시, 여기가 이제 야간반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간반 같으면 그냥 교육 들으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자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해서, 그죠? 낮에 그 3시 반까지 장 열리는 시간, 오전반이라도 이런 분들 같으면 딱 그 자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제가 종목 딱 드리면, 반절은 그냥 강의 들으면서 바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살 것 같으면 몰라도 살 것 같으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촉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촉이. 그게. 그런 분들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범양권형도 보세요. 범양권형. 지난주에 드렸던 범양권형도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범양권형도 여기 지금 세력들, 여기 세력들, 이렇게 세력들이 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냐?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또 뺀다. 그리고 거래량을 완전히 거래량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갭상승,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얘기한 61선을 갭으로 상승했잖아요. 갭으로. 근데 이게 수강생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모르죠. 이게 갭으로 상승을 했다. 갭으로 61선을 돌파했다. 제가 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던 61선을 갭으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갭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에 보면은 그때 가서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이렇게 61선을 갭상승해서 올려놨는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없고, 근데 그런 그림은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보고도 알아야 된다. 안 가보고도. 이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술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 되는 거예요. 선반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적인 해석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맞고 이게 아니고 미리 선반영되는 것이 차트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70%, 80%, 90% 이런 확률로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거의 100% 가까이 맞아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아, 종목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한 얘기를 또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들 보면서 이 그림이 왜 좋은지를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쌓으면서, 아,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일주일, 2주, 3주일에 나중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 그래서 이게 좋은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혹시 이 그림도 이 종목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보면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그죠? 실제 그려져 가는 그림하고 그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죠. 미래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 90%는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더 잘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알고서 해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거 대우건설도 보세요. 대우건설 제가 집중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대우건설도 이게 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올라. 여기 61선 돌파했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게 양봉 하나 나오면 그냥 여기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그 나머지 종목은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험치로 봤을 때는 뭐 올해는 이제 뭐 11월하고 12월하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서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 건설, 토목, 건자재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내년 한 말까지 해서 그 이게 우크라이나 아무튼 네옴시티 이걸 떠나서도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들로 봤을 때 그래서 건설주, 토목주, 건자재 쪽 이런 종목들이 어쩌면 올해 내년 이렇게 거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목들 잘 골라서 집중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계좌에서 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잘 수 있고 그 종목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그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아까 제가 했죠.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어차피 상승은 시장이다. 그 환율 우리가 걱정했던 환율도 이미 꺾였고 지금 꺾이는 추세로 이미 들어섰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네옴시티 이런 좋은 테마가 지금 두 개씩이나 크게 와 있어서 그런 걸로 연결돼 있는데 그런 테마들하고 지금 가장 연결이 많이 된 게 이 건설 토목 건자재. 근데 그쪽의 종목들을 저희가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집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면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갔을 때 본인들 계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술적인 해설 보면은 지금 다 써 있잖아요. 기술적 해석상에.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로 좀 속도를 좀 붙여보자는 얘기죠. 속도를 좀 집중을 해서 좀 대장주, 부대장주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속도를 속도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들이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설명드리거나 제가 교육시켜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들 계좌에서 아니면 본인들 교육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특히 제가 드리는 개별주들을 즉시 사셔야 된다.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안 하시려면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즉시 하시라. 즉시 뭔가가 안 보일 때 해놓고 보시라는 거죠. 해놓고 안 해놓고 보지 마시고 해놓고 보셔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오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반절 사놓고 보시라는 거죠. 반절 사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반절 일단 반절만 사라는 걸 반절만 일단은 응? 자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교육 효과도 높아질 거다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야 본인들 실력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수강생들하고 자꾸 엇박자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시장 걱정을 필요 없고 그 환율 걱정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업종 그렇잖아요. 건설 업종 이쪽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본인도 계좌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지나간 1년 반하고는 달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좌에서도 그런 변화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수강생들 계좌도 그렇게 좀 바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계좌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